과학, 과학의 역사, 절대주의에 대한 낙관. 우리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의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 너머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첫 여행지로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인류는 탐험을 계속해왔고 다양한 진리의 후보들을 발견했다. 첫 후보가 철학이었다면 두 번째 후보는 과학이다. 현대인들에게 과학만큼 신뢰받는 진리의 후보는 없다.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진리의 선도를 독점해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기술 문명의 폐허로 기술과 과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도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전폭적이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과학이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왔으며 무엇이 과학을 진리의 유력한 후보가 되게 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과학 역시 진리에 대한 새 입장인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구분해서 살펴보려 한다. 다만 과학에서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적 태도는 항상 과학의 비주류로 배제되어 왔고 등장한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절대주의 낙관적 견해를 견지해왔다. 그리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빠르게 폐기되었던 까닭에 상대주의와 회의주의가 과학의 역사에서 얼굴을 내밀 만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과학에 대한 절대주의적 측면이 강했던 시기인 고대부터 근대까지 과학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이후의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상대주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에 대한 회의주의적 견해가 과학 철학 속에서 등장했음을 알아볼 것이다. 고대 과학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고대 과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 시기의 과학은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유 실험이나 추상화 과정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철학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잘 구분되지도 않는다. 앞서 철학 파트에서 잠시 다뤘던 자연 철학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자연 철학자들은 주로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기본 요소를 아르케라고 하는데 물, 불, 원자 등이 아르케의 후보들이었다. 이 시대의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로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이 있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인물로 천문학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었다. 그는 당시 천문학 지식들을 모은 저서 알마게스트에서 천동설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체들이 회전한다는 설명으로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었다. 천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다. 가장 가깝게 달이 회전하고 그 밖으로 수성, 금성, 태양이 차례로 회전한다. 천동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상식에 부합했고 수학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를 세계의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이후 1400년간 유럽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중세 과학, 과학이 잠복기와 오컴. 중세가 지적 역사에서 암흑기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세 1000년간 대부분의 시기에는 과학에서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한 스콜라 철학에 의해 현실과 경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스콜라 철학 시기에 활동했던 오컴은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르는 사고의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학을 비롯한 이성적 학문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컴의 면도날이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존재할 때 더 간단한 이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오컴의 면도날처럼 이론을 정립하는 방법과 논쟁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가정을 덧붙이거나 상식에서 벗어나 논쟁을 담론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결국 과학적 담론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근대과학, 갈릴레이 지동설 그리고 수학적 근거. 중세 말이 되어서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등장과 함께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코페르니쿠스는 15에서 16세기에 활동했던 폴란드의 천문학자로 1400년간 진리로 받아들여진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에서 그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세 번째 행성으로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단 재판을 우려해서 출간을 주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저서는 교회와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가 경험적 관찰 자료나 수학적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그 내용이 아무리 파격적이라 해도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둘 경우 천동설에서 복잡하게 설명해야 했던 행성들의 운동을 매우 단순한 원운동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과학적이기라기보다는 미학적인 측면이 크다. 그래서 지동설을 처음 공론화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임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에서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건 갈릴레이가 된다. 16에서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그는 경험적 관찰 자료와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동설을 지지했다. 그는 우주는 수학 문자로 쓰인 책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자연과학적 원리에 수학을 적용하기 위해 힘썼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 과학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갈릴레이가 일반적으로 과학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갈릴레이 저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이대 세계체제에 관한 대화가 교황청에 의해 금서가 되고 재판에서 그의 견해를 철회할 것을 강요받는 것도 그의 근거가 코페르니쿠스에 비해 수학적이고 경험적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수학으로 설명했는지 여부가 왜 그리도 중요한가? 수학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찾아낸 학문 체계 중 가장 진리와 가깝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학이 단지 사람들 간의 약속이므로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나 연산기호의 표기 방법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작동한다. 수학이 단순히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안에서 1-2는 4라고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살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수학은 허구나 약속이 아니다. 수학적 표현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와 둘이 만나면 셋이 된다라는 내적 의미는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학이 어떻게 항상 유의미하게 진리를 내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동어 반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정의하는 말이 정의되는 것을 되풀이하는 특수한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충무공은 이순신이다. 백무군 흰 분필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는 달리 수로의 정보가 주어의 정보와 같다. 이 문장들은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아도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간단하게 기호로 표기하면 A는 A 정도가 된다. A는 A다 는 논리적으로 언제나 참일 수밖에 없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3 더하기 5는 8과 같은 수학적 명제 역시 3 더하기 5와 8이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동어 반복이 명제가 되고 증명할 필요 없이 항상 참이 된다. 따라서 자연에서 관찰한 결과들이 수학적으로 정리되고 서술된다면 수학이 내적으로 언제나 참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관찰 결과도 언제나 참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과 과학자 집단이 현대 사회에서 진리의 담지자로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철학에서 우리는 합리론과 경험론이 대립함을 살펴보았다.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유 즉 수학이나 논리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 했고 경험론자들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으로 진리에 도달하려 했다. 그런데 과학은 수학과 관찰을 병행함으로써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이론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학과 관찰이 라는 이중 검증 절차로 과학이 진리의 왕좌를 그토록 빠른 시간에 차지할 수 있었다. 갈릴레이가 과학의 아버지인 것은 그가 과학적 관찰과 수학적 근거를 병행해서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지동설을 추가적으로 보충한 인물은 갈릴레이와 비슷한 시기인 16에서 17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다. 케플러는 그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남긴 방대한 천문학 자료를 기반으로 우주를 기하학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 케플러는 우주가 아름다운 기하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궤도도 완벽한 원의 형태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행성들의 자료를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봐도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했다. 케플러는 사라지지 않는 수학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성들의 궤도를 원이 아닌 타원으로 바꿨다. 완벽한 원이 아닌 타원형 궤도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기반으로 케플러 법칙을 찾아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은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며 타원의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위치한다는 이론이다. 타원은 원래 두 개의 초점을 갖는다. 그 중 한 곳에 태양을 위치시켜야 실제 관측 자료와 일치했던 것이다. 제2법칙은 타원형의 궤도를 도는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이 언제나 같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 태양에 근접할 때와 멀어질 때의 행성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갈릴레이와 케플러 이후로 행성들의 움직임은 수학으로 기술되었다. 이때 자연세계를 기술하는 수학은 기하학이다. 선, 면, 입체 등이 대상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인 기하학을 우주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우주는 기하학적 세계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데카르트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하는 해석 기하학을 탄생시키면서 과학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 대수학은 숫자나 문자로 방정식을 풀기 위해 수학식을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3처럼 상수와 변수로 수식을 표현한다. 데카르트 이전에는 수학의 두 분야인 기하학과 대수학이 따로 발전해가는 학문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 둘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좌표 평면이다. x축과 y축을 갖는 2차원이 평면 위에 도형을 올려놓으면 이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하학의 대상이 원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이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즉 동그라미, 삼각형, 직선 등 기하학의 대상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되었다. 해석 기하학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기하학이 된 자연 세계가 문자와 숫자의 방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 세계를 수학의 언어로 온전히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뉴턴, 존재에서 관계로 물리학이 확장. 자연 과학이 수학적
적용은 뉴턴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했다. 갈릴레이가 죽은 해인 1642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뉴턴은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 활발히 활동했다. 이와 동시에 연금술이나 신학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에는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과학이나 물리학이 확실하게 자리 잡힌 시기가 아니었다. 종교와 과학과 연금술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양한 연구 분야 가운데에서도 뉴턴이 최대 업적은 뉴턴 역학 정립에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뉴턴은 중력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서의 중력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냈다. 그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근대 물리학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작이 되었다. 이 책은 원리 부분만 떼서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라고 부른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거리가 멀수록 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뉴턴이 한 일은 중력을 보편적인 힘인 만유인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달이나 다른 천체에까지 작용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력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질량을 가진 두 물체 M1과 M2와 거리 R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을 대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디선가 많이 본 다음에 공식이 된다. 뉴턴이 관심을 가진 만유인력이나 힘에 대한 역학은 기존의 과학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갈릴레이나 케플러가 기하학을 통해서 자연적 사물들을 수학화했다면 뉴턴은 그 사물들간이 보이지 않는 힘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낸 것이다. 철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기존의 물리학이 존재자에 관심을 갖고 그 존재자를 수학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뉴턴은 특정 존재자와 다른 존재자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수학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뉴턴으로 인해 물리학은 존재부터 관계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뉴턴이 완성한 수학적 우주에 더 이상 신이나 영혼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뉴턴은 자연이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거대한 기계라고 선언했다. 물리학의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